자, 배임이 되는 판례를 봅니다. 자, 1번. 자, 대출을 해주었는데 위조 문서를 근거로 대출해줬다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2번. 자, 악화대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기간을 연장해줬다는 거죠. 배임죄가 됩니다. 내부 규정이 위배하였고 회수가 불가능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음을 할인해서 구입을 했다는 거죠. 배임죄가 됩니다. 자, 상환 능력이 의심스러워요. 자, 의심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출을 새로 해줬다는 거죠. 라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됩니다. 전부 다 배임죄는 위헌범이기 때문에 위헌만 있어도 다 기수가 돼요. 자, 대출을 해주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럼 보증인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보증인 1인이 흠결되거나 자격이 그리고 또 자격이 미달됩니다. 그랬을 때 이 대출해주는 것은 배임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담보도 지금 확보하지 못했고 그리고 적법한 대출 심사도 거치지 아니한 채 대출을 해주는데 이것을 뭐라 합니까? 부실 대출이라 하죠. 그랬을 때 배임죄가 됩니다. 자, 상호저축은행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영업정지가 임박합니다. 그런데 이 저축은행 임직원이 특정 고객, VVIP급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몰래 전화해서 언제 영업정지가 될 테니까 미리 빨리 돈 빼내가라 이런 식으로 연락하죠. 그래서 그 특정 예금자들이 돈을 빼갖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손해보지 않죠. 누가 손해봅니까? 일반 고객들이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돈을 빼갔다고 했을 때 다른 예금주들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판례 보면 자, 분양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런데 그 피고인이 등기를 격려하기 전에 지 멋대로 자, 여기는 생략되어 있지만 제3자죠.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했다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됩니다. 자신 채권자와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런데 그자가 역시 등기가 격려가 되기 전에 지 멋대로 그 제3자에게 등기를 격려해 주었다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됩니다. 자, 지상 건물을 철거해서 멸실 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했는데 이 친구가 돈 다 받아놓고 제3자에게 앞으로 가등기를 맞춰줬다면 배임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했는데 그 격려하기 전에 그쵸? 역시 제3자에게 돈을 빌리고 그 제3자 앞으로 근저당 설정 등기를 했다면 뭐가 된다? 그쵸? 매수인에 대한 배임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1순위 해주기로 했는데 후순위 해줬다는 거죠. 그랬을 때 배임죄가 됩니다. 자, 비상장회사인데요.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을 회사를 위해서 수백억 채무보증을 한 상태임에도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주식 전부를 1원으로 한 주당 1원으로 계산해서 매도했다는 거죠. 라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됩니다. 대표이사가 자신이 취득할 의도하에 가공의 업체를 만들고 그 업체로부터 물건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됩니다. 자, 경영자인 피고인이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 채권과 갑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상계 처리했다라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됩니다. 경제적 재산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재산상 손해발생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다음 위임장을 위조했죠. 그리고 또 뭘 했습니까? 등기를 말소했네요. 자, 배임죄가 됩니다. 자, 대가 없이 피인수 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됩니다. 자, 실제로 예금이 입금되지 아니했음에도 이미 입금된 듯이 지금 전표라든지 원장을 작성하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금 통장을 명의자에 교부했다라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됩니다. 자,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농지를 매입하였고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농업인에게 부당 지원했다는 거죠. 라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됩니다. 만성적인 적자인데 그래서 이미 채무 능력을 상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면서 이에 나아갔다. 이에 나아갔다는 게 무슨 말이죠? 퇴출해줬다는 거예요. 그쵸? 이 부분이 여기다가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해줬다고요? 만성적자인에 한대. 채무 변제 능력을 상실한 자에게 지급보증, 연대보증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배임죄가 됩니다. 자, 이자를 회수하지 않았다. 이자를 배임죄가 되죠. 자, 총 수익보다 적은 200만 원을 임대료로 책정했다. 그리고 통상보다 장기로 임대 기간을 정했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월 액수도 적고요. 액수도 적고 기간도 길어요. 다 배임행위 되는 거죠. 손해가 발생할 짓을 했기 때문에.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는데도 지금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는 거죠. 배임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안 되는 거 볼게요. 서류상 정리만 했을 뿐입니다.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는 배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서류상 변경했다는 거죠. 서류상의 변경일 뿐이지 위험이 발생했다거나 그리고 발생할 염려도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라는 거 나와 있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기 아니다. 여기 세무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아니다. 세무치면 됩니다. 자, 줄어든 것처럼 전산 조작만 했을 뿐입니다. 그치? 서류상. 이렇게. 여기도 서류상이죠? 서류상입니다. 여기도 전산 조작이죠? 그쵸? 실제로는 손해도 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득이란 말이죠. 이득이란 말입니다. 조작만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 손해가 안 났기 때문에 전부 다 요런 말 나오면 배임죄가 안 된다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볼까요? 병회사가 을회사와 거래를 개시하지 않았다. 거래 안 했다고요. 그치? 거래를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겠지? 그렇죠? 그래서 배임죄가 안 됩니다. 자, 신규 자금이 이미 보증을 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하였다면 임이란 말이에요. 이미. 그랬다면 새로운 위험 발생이 있습니까? 새로운 위험 발생이 없어요. 그래서 배임죄가 안 돼요. 자,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새마을금고법에는 대출 한도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동일인에게 너무 많은 액수를 대출해주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직원이 이 사람에게 대출을 한도가 예를 들면 1억을 한번 해볼게요. 1억 이상을 대출해주지 말아라. 근데 이 경우에는 2억 정도를 대출해줬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재산이 많아요. 능력도 있고. 그렇죠? 자, 지금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제한 규정을 초과해서 대출해 준 것은 물론 새마을금고법 위반은 돼요. 새마을금고법 위반은 되지만 대출 한도를 초과했다고 해서 곧장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단정을 할 수 있습니까? 단정 짓지 못하는 거죠. 능력이 있다니까요. 건물도 몇 채가 되고 그치? 동네 사람이라서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대출해준다 하더라 할지라도 뭐 정 없으면 뭐 땅 팔아서 건물 팔아서 갖다 줄 사람이기 때문에 뭐 굳이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지. 그쵸? 라고 했을 때
초과했다고 해서 그 단정을 짓지 못하니까 배임죄는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이죠. 옛날엔 된다 그랬어요. 옛날엔 된다 했는데 이 판례부터 바뀌어서 지금부터는 배임죄로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출제가 많이 되었던 판례죠. 자, 색깔을 칠해 볼게요. 여기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 색깔 칠하면 돼요. 이미 라고 하는 부분은 손해 발생이 없어서 안 된다. 여기도 손해 발생이 없었다고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음도 볼게요. 자, 법률상 효력이 없대요. 어떤 거래 행위를 했는데 그건 무효지 뭐야. 그렇죠? 무효이기 때문에 어떠한 손해 발생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서 배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해서 체결해야 할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거야. 일반 경쟁 입찰로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고 했을 때 예상되는 공사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고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여기지? 그럼 여기다가 해야 되겠네. 밑줄 그으시고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새로운 손해 발생이 없어서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다? 일반 경쟁 입찰할 것을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 발생이라고 보면 안 돼요. 범위를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느냐. 어차피 일반 경쟁보다는 수의계약으로 할 때 물론 이제 뭐 이권 카르텔 이것도 있겠지만은 반드시 그렇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거고요.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일반 경쟁보다 더 싸게 먹힐 수도 있잖아요. 그치?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에서 할 것을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해서 배임죄로 간다 그러면 안 됩니다. 범위를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를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자, 10번부터는 뭐냐면 뭐 발명 얘기인데요. 우리 과학자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삼성전자나 SK처럼 뭐 반도체 만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무슨 뭐 기술들 많이 있잖아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기술들 많이 있잖아요. 그 기술이 좋으면 이제 대기업에서 막 기술을 사가기도 하잖아요. 라고 했을 때 여기 뭐 종업원으로 나오지만 뭐 말이 종업원이지 다 박사급 소지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거야. 해서 이제 제품 발명하잖아요. 라고 했을 때 그 내부적인 계약인 따로 있을 거예요. 이면 계약은 따로 있을 거예요. 만약에 어떤 제품을 발명하면 이 특허권은 누가 갖겠다는 식으로 회사 소속으로 갈 거냐, 발명자로 갈 거냐, 뭐 이런 내부 규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직무 발명에 대한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한다. 라고 이 발명진흥법에 있는가 봐. 그렇죠? 그랬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단지 뭐다? 통상 실시권만 가질 뿐이다. 저작권은 종업원에게 있고 사용자는 실시권만 가질 뿐이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는가 봐요. 그랬다면 종업원이 직무 발명을 사용자가 아닌 종업원의 이름을 했다 할지라도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 법에 종업원에게 귀속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발명을 사용자가 아닌 종업원의 이름으로 했다 할지라도 특허 출원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본 것이 판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 출원서 발명자란에 을 외에 피고인의 이름을 추가로 기재하여 공동 발명자로 했다는 거지. 이게 배임입니까? 배임이 아니에요. 배임이 아니다. 뭐 이름이야 까녀놓고 누가 하나 추가로 더 올려주면 되는 거죠. 라고 했을 때 그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추가 발명됐다고 해서 특허권을 추가적으로 나눠가는 게 아닙니다. 뭐 우리가 학원 교재를 보더라도 그 책 저자 이름이 2명, 3명 되어 있는 공동 저자된 책들도 있잖아요. 그게 공동 저자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 책은 이 2사람, 3사람이 같이 썼구나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건 상술이란 말, 상술. 실질적으로 책은 한 사람이 써요. 한 사람이 쓰고 출판사에서 여러 사람 이름을 올려놓으면 그만큼의 책 판매량이 더 많이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출판사가 정하게 올리는 거지, 여러 사람이라고 해서 공동 저자는 없다, 이거 없다.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사람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책을 쓴다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책 쓴 사람이 따로 있어. 강의는 강의한 사람 따로 있고 책 쓴 사람 따로 있고, 근데 출판사에서는 강의하는 사람이 이름으로 책을 써내야지 책이 더 잘 팔리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꼭 그 표지에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는 책 쓴 사람이 따로 있다니까. 여기 나와 있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발명권이 특허권이 누구한테 있는지는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다 정해집니다. 그 내부자들은 다 압니다. 이걸 누가 발명했는지, 이 책을 누가 썼는지. 거기에 따라서 정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지 쪼가리에, 즉 발명자란에 누구 이름 알고 또 누구 이름으로 추가로 등재됐다고 해서 그 자체가 곧 손해가 나는 게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자체가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말이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학원 교재들 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제 책은 빼고, 제 책은 다 제가 쓰니까요. 거의 10권 중에 9권은 다 다른 사람이 씁니다. 알바비 주고 교정 보는 사람 따로 있고 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문제 다 따로 있고 자기가 안 써요. 그 사람들 다 게을러서. 특히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그 돈 벌어가지고 다 뭐 이상한 짓거리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은 몰라서 그랬지. 어쨌든 그렇다 이거예요. 자, 그 밑에도 발명권 얘기 나오죠. 직무 발명에 대한 주거 출연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했대. 상관없다니까, 누구 이름을 해도. 어차피 이 11번 판례처럼 내부에 있어서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또 수익률, 배분율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표지에다가 누구 이름으로 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 나오잖아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발명자인 피고인들에게 있으므로 명의를 변경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슷한 판례가 10번부터 12번까지죠. 묶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도 보시면 뭐 배합사료 얘기 나오네요. 라고 했을 때 쭉 읽어보시고, 여기서 보시면 항소심의 계속 중이다 말 나오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재판 진행 중이다 이런 말입니다. 재판 진행 중이다. 재판 진행 중일 때에는 위험이 구체적, 현실적으로 되었다라고 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재판이 끝나면 모를까? 재판 진행 중일 때는 위험이 구체화, 현실화된 정도는 아니라서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음 판례 보죠. 여기는 잘 읽어보시면 자신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는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위조했다는 말은 자신이 대표이사가 아닌데 지금 자신이 대표이사로 지금 위조했다는 말은 그 대표이사를 사칭했단 말이 되는 거예요.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실제로는 대표이사가 아니라고요. 그자가 지금 회사를 대표해서 지금 대물변제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라고 하는 것은 이 계약은 뭐다? 무효인 거지.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했기 때문에. 그쵸?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지금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이건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거예요. 무효라고요. 무효니까 손해 발생이 없는 거지.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15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15번은 좀 어려운데 여기 보면 뭐 질권 얘기 나옵니다. 질권이란 말 자체도 좀 어려운데요.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자, A라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B라는 채무자가 있고요. 자, 채권자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겠죠? 뭐 1억을 빌려준다 할게요. 자, 그냥 빌려주나요? 내가 니를 어떻게 믿는다고 돈을 빌려줘요? 그렇잖아요. 뭐 담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담보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은행이 갖고 있는 통장입니다. 은행 통장. 동산이죠. 동산. 그래서 이 B라는 사람이 은행에 예금 든 통장이 있어. 근데 그 통장을 지금 못 깨. 못 깨는 이유 있잖아요. 뭐 적금을 들었다든지, 그렇잖아요. 뭐 보험을 들었다든지 라고 할 때 당장 이 돈을 꺼내서 써야 되는데 그러면 큰 손실이 난단 말이에요. 특히 보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만기까지 기다리려면 한 1, 2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누군가한테 돈을 좀 빌려받는 게 좀 싸게 먹히겠다 싶어서 아는 지인에게 야, 너 나한테 돈 좀 빌려줘라. 내가 통장 보여줄 테니까 내 통장 봐라, 여기 봐. 내년도에 이 보험이나 예금이 만기되니까 그때 만기되면 이 돈으로 니한테 갚을 테니까 돈 좀 빌려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 통장에 질권 설정하자는 겁니다. 이 통장에. 그래서 이 B가 자기 통장에 질권을 설정해서 이 사람에게 줘요. B 통장에다가 뭐다? B 통장에 질권을 설정해서 준다고요. 이 질권이 뭐야? 담보권이라니까, 담보권. 그래서 설정한 사람이 B죠. 그래서 이 사람을 질권 설정자라 불러요. 이 채무자지,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질권자가 되는 거고요. 질권자니까 채권자지. 그쵸? 근데 이 통장의 질권을 설정해 줄 때 채무자가 독단적으로 해준 게 아니라 은행에 가서 물어봤어. 은행에 가서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 쓰고 내가 당신네 은행에 든 통장에 질권을 설정해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뭐 동의받는 것도 아니죠. 자기 건데 뭐. 그렇죠? 그래서 이 B가 이 은행에 통지를 해줘요. 통지. 그리고 은행은 이 B에게 승낙을 해줘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은행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B가 자기 통장에 질권 설정해 줄 때에 은행에 자기 주거래 은행에 통지 플러스 통지해주고 은행으로부터 승낙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주면 이 A가 질권자잖아, 질권자. 그치? 이것은 보호를 받아요. 질권자로서 보호를 받는단 말이야. 법적인 보호를. 아시겠죠? 자, 이제 예금이나 적금 이제 만기 날짜가 다가왔어요. 다가왔다고요. 내년이 왔단 말이죠. 내년이 와가는데 그때 그 날짜가 되면 자동으로 이체가 되는 거지, 이체. 저도 은행에 적금 든 거 몇 개 있는데 전부 다 그 날짜가 되면 자동으로 내 주거래 통장에 입금되게끔 설정해 놨어. 내가 굳이 은행에 안 가도 돼. 그 날짜가 되면 자동으로 내 통장에 꽂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날짜가 되니까 이 은행에서 이 사람 통장에 입금시키겠지. 입금해줬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 통장에 있는 돈을 이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빚 갚지 않고 지 멋대로 이것을 변제받게 되면 변제받아서 딴 데 쓰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딴 데 썼다 할지라도 여기서 입금받고 변제받았다는 거지. 변제받고 다른 다른 것까지 안 나가도 돼요. 뭐 다른 데 썼다 하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다른 데 안 썼단 말 없이 책에 이 판례에는 이렇게만 나오니까요. 주는 것을 내가 받았다, 변제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자체만 갖고 이 자체만이 A에 대해서 배임죄가 될 거냐 이런 말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B가 A한테 통장에 질권을 설정해 줄 때 통지 승낙 받게 되면 A는 보호받는다 했잖아. 보호받는다고. 보호를 받는다 했잖아. 보호를 받는다 했기 때문에
이 은행이 그 날짜에 B에게 입금한다 할지라도, 입금해준다 할지라도, 이렇게 입금해준다 할지라도 이 A는 보호를 받아요. 보호를 받아서 은행이 그 날짜에 이렇게 입금해 주었다는 것은 배임죄가 안 되는 거야.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질권 설정자가 누구야? B지 B. B란 말이죠. 제3참여자가 누구냐면 은행이란 말이에요. 은행. 자, 질권 설정자가 은행에 질권 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은행이 이를 승낙했을 때에는 그쵸? 제3채무자인 은행이 질권자의 동의 없이 그 목적물을 변제한다 할지라도 질권자한테 대항이 안 돼요. 왜? 이 사람은 보호를 받으니까. 그래서 여전히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서 돈 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변제할 금액을 법원에 공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민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면 안 되는 거지. 주면 안 된다고요. 주면 안 되고 주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찾아온다니까 돈 내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돈 내놔 그러면 야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게 이중부담이잖아. 이중부담. 야한테 주고 또 야한테 주고 야가 안 주면 이 사람이 받아서 이 사람한테 안 주면 어쩔 거야. 그렇잖아요. 자, 꺽쇠 2번 요것만 보시면 돼요. 시험은 이것만 나오니까. 자, 질권 설정자인 B가 은행에 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했거나 승낙했을 때에는 그치? 질권 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제3채무자 은행에게서 그 목적물을 변제를 받았다 할지라도 야는 보호를 받는다니까 질권자는. 그래서 이것만 갖고서는 즉 변제받았다는 것만 갖고서는 질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다. 그치? 위험도 아니다. 배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통지나 승낙했을 때는 질권자 땡땡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질권 설정자가 제3채무자 은행으로부터 변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치? 질권자는 보호를 받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 변제받은 것만으로는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그 말은 아까 지웠네. 이 채권자가 은행에 찾아가서 돈 달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됐습니다. 물론 이제 채무자한테 찾아가서도 달라길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달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못 준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결국 이 사람이 손해가 날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